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교재 11쪽 보면은 이제 통치행위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요. 자, 여기도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씩 나오는 영역인데, 통치행위가 뭐냐? 그 의의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의 행정작용은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법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행정작용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되고, 위법하게 행해져서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했다 그러면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럼 법원에서 심사해서 뭐 판결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구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보통의 행정작용하고 좀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의 행정작용은 이제 재판 대상이 되는데, 이 재판 대상이 안 되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이렇게 이제 칭해서 따로 예외로 치는 거야. 응? 그래서 통치행위라는 거기에 의의를 읽어보면 두 개 단어에 밑줄 쳐줘. 두 번째 줄에 가장 중요한 거,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사법심사는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재판에서 제외되거나 재판에서 이제 제한이 따르는 행위야. 응? 근데 이유가 뭐냐? 첫째 줄 끝에 고도의 정치성.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인데 고도의 어떤 정치, 군사, 외교, 뭐 경제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간 행위다. 따라서 그거를 법적인 잣대로만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법원이 재판하기에 부적절 그래갖고 재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 재판을 청구했지만 판결을 받아볼 수가 없는 거야. 재판을 거절하니까. 이유가 바로 고도의 정치, 군사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국민이 뭐 정치적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래야 될 문제지. 그래서 국민이 평가를 해서 선거에서 표로 심판하든가 이렇게 해야 할 문제지, 법원이 법적 잣대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법원이 재판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부른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이제 실제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동맹 관계잖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어. 이라크를 침공한 다음에 우리 동맹 국가니까 한국 군대도 좀 이라크에 파병을 해달래. 근데 우리 이제 군대 최고 지휘권자가 대통령이야. 그래서 이제 법에 보면 외국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거는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동의를 또 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인데 고민하다가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했어. 이라크에 이제 우리 군대를 보내기로. 국회도 동의를 해줬어. 그런데 이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이 파병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었어. 그래서 뭐라고 주냐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 최고 높은 효력 갖는 법이 헌법이잖아. 헌법에 대한민국은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를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화를 추구한다고 선언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거는 이게 침략 전쟁이다. 응? 뭐 겉으로는 뭐 원래 이제 미국이 이라크 침공한 원인이 원래 뭐 있어? 그 옛날에 그 9.11 테러, 그지? 그 테러의 배후 세력이 이라크다. 응?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대량 살상 무기도 숨겨놓고 있다.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미국이 보복한 거야.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저거는 미국에 반대하는 후세인 정권을 몰아내고 친미 정권을 세우고 뭐 중동의 석유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는 미국이 벌인 침략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응? 이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위헌이라고 판정해달라 신청을 한 거야. 근데 신청을 받은 우리나라 이제 법원 말고도 또 사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라고 있단 말이야. 헌법에 위반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가려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야. 거기에 신청을 했더니 헌법재판소가 신청을 받아서 딱 들여다보더니 뭐라고 했어? 이거는 이 대통령과 국회가 외국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 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파병하기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거다. 이거를 갖고
이거 헌법에 위반되냐, 법률에 위반되냐, 위법이냐 아니냐, 이거 법적 잣대로만 판단 내리는 건 부적절한 일이다. 만약에 이걸 이라크에 파병하는 걸 헌법 위반이다, 무효 이렇게 해서 판정을 내리면 우리 군대 파병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하고의 어떤 동맹 관계라든지, 그지? 국제적인 어떤 그 미국하고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기는 부적절한 문제. 우리 재판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재판을 거부했다고. 설령 재판할 수 있는 문제라 해서 재판에서 이거 헌법 위반하는 거다 아니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문제라 해도 안 하는 것이 더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크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거절한 거지.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일명 묶어서 통치행위라고 일컫는다. 응?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문제다. 그래가지고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칭한다. 자, 이런 논리 제일 처음 어디서 생겨났느냐? 연역. 동그라미 밀고 어디서 생겨났대? 이런 논리. 응? 프랑스. 응? 그게 키워드야. 동그라미 밀고 프랑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거 독일이라고 바꿔내고 그런단 말이야. 프랑스의 법원이 처음으로 이런 논리를 적용해서 재판을 거절한 사례가 거기서 시작됐어. 프랑스. 그게 다른 나라에 다 퍼졌어.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다 이런 재판 대상 아니다, 재판하기 부적절한 문제다 해가지고 거절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나라도 인정해.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유는 왜 인정하는지는 이유는 조금씩 다를지라도 다 인정한다 이거지. 응? 하여튼 프랑스에서 제일 처음 시작. 그러면 3번 내려가보자. 논의의 제도적 전제라고 하지? 제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동그라미 1번 눈으로 쭉 읽어보면 핵심 단어가 두째 줄에 개괄주의라는 단어예요. 응? 행정소송 대상에 관해서 개괄주의라는 제도가 채택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게 이제 얘기거리가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열기주의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 응? 자, 요거 뭐 별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닌데 개괄주의, 우선 열기주의라는 단어를 보면 설명도 해놨지만 열기주의는 한자 말인데 법에다가 나열해서 기록해놨어. 뭐를? 국민이 소송할 수 있는 국가작용 종류, 국민이 소송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법에 딱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그것만 국민이 소송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럼 법에 열거되지 않은 국가작용은 소송 대상은 안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는 제도를 옛날에 택했었다고, 대다수 나라들이. 그러면 이 열기주의제를 택하면 법에 소송할 수 있는 대상인 국가작용으로 기록되지 않은 거는 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재판 거절하겠지? 재판 대상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떤 국가 간의 행위가 재판 대상이 되는 거냐 아니냐는 법에 기록이 돼 있는 거냐 아니냐, 열거돼 있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딱 명확하게 갈리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은 어떤 국가기관의 행위가 뭐 고도의 정치성이 있어서 재판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논란거리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법에 기록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딱 재판 대상 되고 안 되고가 딱 갈려버리니까. 응? 그치? 그러면 반대로 개괄주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개괄주의는 국가기관의 행위 다 재판 대상이 되게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 나라들은 다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어요. 국민의 이제 구제를 위해서, 국민의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삼습니다. 개괄주의. 그러면 모든 국가기관 행위가 다 재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재판을 딱 청구했더니, 국가기관 행위 재판 청구했더니, 야, 이거는 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재판 거부. 그러면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왜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인정하냐? 그거 인정하면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게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논란이 생긴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출발점이 뭐야? 출발점이 국가기관의 행위는 다 재판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모든 국가기관은 재판 대상이 된다.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인정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면 안 된다. 부정언설이라 그래. 부정언설. 그지? 아니 모든 국가기관에 다 재판 대상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택했잖냐. 그러면 재판에 다 대상이 돼야지 왜 어떤 국가기관 행위는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걸 인정하냐? 그러면 개괄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게 되는 거다. 라는 게 그 옆에 여러분들 이제 그 아래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이라고 해서 부정설, 긍정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의 주장을 얘기했어. 그지? 부정설의 논거는 뭐야? 응? 아니 모든 국가기관 행위는 재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다 재판 대상이 돼야지.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응?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다 재판 대상으로 되도록 해야지. 왜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인정하냐? 그러면 개괄주의를 채택하는 거하고 모순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판을 청구해서 국민이 구제받을 기회를 제대로 보장 안 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명쾌해, 논리적으로. 그지? 논리적으로는 명쾌한 주장인데 현실은 또 이 국제사회 현실, 그지? 우리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동맹 관계 뭐 이런 거 따지면은 이거 이 논리적으로만 접근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긍정설, 응? 긍정설은 뭐겠어?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기관에게는 다 재판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재판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이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재판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예외적인 국가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예외 인정할 수 있다. 그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칭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응? 그럼 왜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예외를 인정하냐? 그 합리적인 근거를 대봐라. 그랬더니 여기서 몇 가지 주장을 해요. 나라마다 좀 다른데, 첫 번째가 무슨 거야? 재판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법원이 재판을 자제한다 그래. 재판을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아까 같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 이런 거 고려하면 이라크 파병을 재판 안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 응? 또 어떤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본들 뭔가 이 정치적 논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 법원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정치적인 판결을 했네 하면서 더 논란이 커져갖고 사법부가 이제 중요한 게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판결을 내렸다. 해가지고 사법부 공격이 또 심각하게 들어와가지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응?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적 논란이 큰 문제는 법원이 재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사법부를 위해서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나 이런 현실적인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견해. 사법부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불러? 사법자제설이라는 이름을 불러. 응? 사법부가 재판을 자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응?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근데 이거는 재판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는 권력분립설이라는 거예요. 권력분립설 또는 다른 말로도 내재적 한계설 이렇게 불러. 이거 그냥 설명만 간단히 읽고 듣고 넘어가. 내 중요한 부분은 내가 여러분한테 밑줄 치라고 얘기할 테니까 내재적 한계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국가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나누고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맡아보도록 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 입법부, 행정부가 하는 행위 모든 입법부, 국회가 하고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법원이 재판해서 이건 위법이야 이러고 다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법부가 제일 센 권력이 되는 거 아니냐. 응?
그러면 상권 분립은 서로 대등하게 권력 나눠가지고 견제 균형 시스템을 갖추는 건데 사법권이 제일 센 권력이 되니까 이거는 권력 분립 원칙상 안 맞다. 그러니까 행정부나 입법부에는 그 자기네 나름대로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서 거기는 사법부라 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다. 응? 그러면서 만약에 국회를 구성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모여갖고 뭔가 결정하잖아. 국회의원들이 뭐 잘했네 못했느냐는 선거를 통해서 4년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심판을 하잖냐. 또 행정부도 최고 책임자 대통령 잘했니 못했니 선거를 통해서 판정을 하잖냐. 심판을 국민이 심판하잖냐. 그런 거는 정치적인 선거를 통한 심판, 응? 이렇게 판단을 받도록 그쪽 영역으로 남겨낼 문제지 법원이 재판할 수 없는 그런 고유 영역이 있는 거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게 권력 분립설. 응? 또 뭐 세 번째 견해는 뭐 재량 행위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치적으로 알아서 결정해라 하고 알아서 할 권한을 줬다. 그게 이제 재량이라는 걸 줬다. 그걸 잘못했다 하면 이거는 타당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 해서 정치적인 이런 이제 타당한 행위를 했네, 뭐 타당하지 못한 행위를 했나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이거는 법의 문제는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 그 법원이 재판하는 건 법을 위반했냐 아니냐,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만을 재판하는 게 사법인데 재판인데 이거는 위법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비판 대상이 될 뿐인 문제니까 법원이 관여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응?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합니다. 응?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학설이 나오지. 다음 페이지 가니까 또 무슨 견해가 있어? 대권행위설이라고 있어. 응? 거기 밑줄 쳐요. 대권행위설은 어느 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견해래? 영국만의 고유한 주장이에요. 거기 밑줄 쳐요. 대권행위설은 영국. 그래서 영국에서 왕이 하는 행위는, 영국은 국왕이 존재하잖아. 그지? 영국 보면 웃겨.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오래 살아. 그지? 여왕직을 지금 몇십 년 하고 있는지 몰라. 그죠? 그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이름이 뭐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큰 아들이 무슨 뭐 필립 공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그 아들이 뭐 지금 70세가 넘었어. 왕 못하고 먼저 죽을 수도 있어. 그지? 엄마가 인 여왕이 너무 오래 살아갖고 여왕을 너무 오래 해서 그 아들은 왕도 못 해보고 그럴 수도 있어. 자, 하여튼 영국의 역사를 보면 국왕이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의 권력을 줄이고 왕이 갖고 있던 권력을 많이 뺏어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런 역사적 과정에서 타협이 이루어져가지고 왕이 하는 행위는 법정에 안 세운다. 재판에서 제외시켜준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권력을 뺏어오면서 타협했던 그런 역사야. 그래서 영국은 정치적 전통이 국왕이 하는 일정한 행위는 소위 이제 대권행위 뭐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재판에서 제외시켜준다. 응?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왕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국에서만 통하는 얘기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이지. 근데 옛날에 시험 보면 대권행위에서는 뭐 미국에서 주장되는 견해다. 아니야. 영국에서만 얘기하는 견해.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예외적으로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가기관행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근거로 인정하냐? 우리나라도 인정하긴 해. 근데 근거가 뭐냐? 거기 보니까 결어 부분에 우리나라 권력분립설, 응? 내지는 사법자제설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응?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알아보기라고 소개됐지? 거기를 보니까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이 판례라는 거 이제 실제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이지. 응? 읽어보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국가기관이 하는 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한테 정치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은 도외시 않지 오로지 법적으로만 적법이다 위법이다 합법성 심사만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그죠? 그 다음에 법원이 오히려 법원이 그런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통칭으로 관여를 하면 법원이 정치 문제에 개입되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응?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을 억제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소위 사법자재설 입장에서 재판을 안 하는, 거부하는 그런 대상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 2번은 밑줄 쳐주세요. 거기에 그러면 어떤 국가기관행위가 이렇게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서 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행위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누가 내려야 된대? 응? 세제주.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이 내려야 된다. 응? 네,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 내릴 수 있다. 이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가 아니고 누구나 떠들 수는 있지.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니까 재판할 사항이 아니다. 응? 누구든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사법부만이 내리는 거다. 응?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통치행위로 들어질 수 있는가? 자, 쌍가로 통치행위 예로 넘어갑니다. 쌍가로 1번. 자, 거기 밑줄 쳐주세요. 첫째 줄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제명처분. 응? 그 밑줄 쳐주세요. 자,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뭐라고 써있대요? 헌법 64조 4항에. 여러분,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선출은 하지? 근데 국회의원이 막 못된 짓을 했어.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끌어내릴 수 있어? 그건 못하지. 그런데 이제 국회 자체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 국회의원은 도저히 국회의원직 유지시킬 수 없다. 국회 자체에서 국회의원 모여가지고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 박탈할 수 있어. 의원직 제명. 응? 그런데 거기 보자. 이거 보면 헌법이 뭐라고 써놨대? 국회에서 어떤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시키는 제명 결정을 했어. 근데 제명당한 국회의원 억울하대.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없다? 소송 못한다고 딱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서 명시를 해놨어. 거기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즉 소송 제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제명당한 국회의원이 법원에 소송을 내도 법원이 야, 헌법에서 이거는 재판 대상 아닌 걸로 명시해놨어. 재판 거주 안 한다고. 응? 그래서 통칭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이게 이제 이거는 사법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응? 국회 자체의 고유한 영역이다 해가지고 재판에서 제외시켜놓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법으로다가 명시적으로 재판에서 제외시켜놓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통칭예로 들어지는 거야. 그 외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표를 보면 13쪽에 보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대통령이 하는 행위, 국회에서 하는 행위가 이제 거기 보면 주로 정치적인 결정, 군사, 외교, 정치, 군사, 외교 이런 영역에 관한 결정이 통치행위 예로 들어집니다. 참고로 뭐 읽어보고요. 다만 거기서 하나 캐치할 건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제외되는 어떤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다 해서 통치행위란 걸 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 행정부, 특히 최고 행정기관인 대통령이 하는 행위, 또 국회에서 하는 행위가 그런 거에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럼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 위에서. 자, 사법부는 정치적인 결정, 정치적 판단 내리는 곳이 아니지. 사법부는 오로지 뭐만 내리는 거야? 법적 판단만 내리는 곳이야. 응? 그러니까 사법부가 하는 행위는 통치행위가 될 여지가 없습니다. 응? 이것도 시험 문제 어떻게 하냐면 통치행위는 주로 행정부와 사법부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진다. X. 사법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행위는 통치행위일 수가 없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보세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2개 정도만 명확히 알고 갑시다. 자, 동그라미 1번. 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 선거는 당연히 우리가 정치적인 성격의 행위죠. 응?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다 소송 대상이 되게 돼 있어요. 선거 치렀는데 선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야?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결해달라고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선거는 문제없이 치러졌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람이 당선자라고 결정했는데 그 당선자 부정행위가 있었다. 뭐 자격이 인정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래가지고 당선 무효라고 판결해달라. 당선 무효 소송 제기할 수, 뭐 이럴 수 있어요. 응? 그죠? 그래서 여기 인천 누구야? 얼마 전에도 뉴스 나오고 했잖아. 인천에 누구야? 여기 민경욱. 그 사람 국회의원 선거 나왔다가 떨어졌잖아. 그지? 인천 내에. 그리고 뭐 요구했어? 부정선거 이루어졌다고? 뭐 재검표를 요구하고 뭐 해가지고 엊그제 또 뉴스 나오고 했어요? 다시 표로 다 검사 다시 했잖아. 근데 이제 뭐 큰 문제는 없다 해가지고 뭐 부정 없었다 이러고 결론 내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무슨 시도지사 선거, 우리나라에서 모든 선거는 다 소송 대상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통칭이 아닙니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아까 국회의원 징계하고 제명,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하고 제명시키는 조치는 재판에서 아예 제외시켜놨잖아. 통칭으로 예로 들어지지만 우리가 시의원, 도의원 있잖아. 시의원, 시의회에서 제명시키는 결정할 수 있어요. 똑같이. 제명당한 시의원 억울하다? 소송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 응? 그러니까 이건 소송 대상이 돼요. 국회의원하고 다르단 말이야.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예를 들면 시의원, 징계, 제명시킨 조치는 통칭이 아닙니다. 소송 대상 돼요. 그 두 가지 꼭 체크.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통칭이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시오. 뭐 이렇게 문제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걸 내요. 응?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통칭이로 인정이 되면 법원이 무슨 판결할까? 이거는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니까 재판을 안 한다. 재판 거절하는 판결하겠지? 그런 걸 뭐라 하면 각하라 그래. 각하. 재판 대상 안 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라는 데서 동그라미 1번 끝에 각하, 응? 라는 단어. 각하 대상, 각하입니다. 각하. 기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응? 각하. 자, 그 다음에 한계로 가보세요. 네, 통칭이라 그래도 국가기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라. 그리고 이런 절차를 지켜서 해라. 그러면 그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목적과 절차 지키고 했을 때 그 지키고 했다면 이제 그것이 뭐 위법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을 거절한다는 거야. 헌법이 정한 목적, 절차 이런 걸 어기고 했다면 그건 이제 위법이다 해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목적과 요건 절차를 지키고 했다고 할 때 이제 재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 이따 판례 보면 알겠지만 대통령과 국회가 이라크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결정을 할 때도 그 절차를 지켜서 결정을 했어야 이제 그렇게 됐다면 그것이 이제 옳은 결정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법원이 재판을 안 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법이 정한 절차도 안 지키고 파병 결정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위법으로 판결하겠지 재판에서. 그러니까 목적과 절차를 위반하지 안 했다 할 때 이제 그 다음에 그 조치가 옳은 결정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 재판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계에서 동그라미 2번. 어떤 국가기관회가 통칭으로 인정이면 재판에서만 제외되는 거지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 비판, 응? 여론에 의한 비판 이런 것까지 제외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정치적 비판의 대상에서까지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통칭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이 넓게 인정될수록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넓게 인정될수록 국민은 재판을 청구해봐야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잖아. 법원이 판결을 안 해주니까 위법인지 아닌지 재판을 안 해주니까 구제받을 길이 없어져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오늘날 통치행위에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돼가? 확대돼가? 축소돼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을 좀 보죠. 자, 이제 판례라고 해서 처음 나와. 시험에 내가 이제 기초가 있다 얘기했지만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법 규정하고 판례야. 그래서 자,
판례 알아보기에 통칭이 한계라고 그랬는데 그 밑줄 친 거 보면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여기 밑줄 주세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작용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통치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의 행위가 통치행위의 성격을 갖는 작용이라 하더라도 뭐와 관련이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작용이면 그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최후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위헌인지 아닌지 심사할 대상이 된다 그랬죠. 그거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례 아래들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 1번 대통령의 비상기엄 선포. 우선 계엄이 뭐냐? 계엄은 원래 이제 이렇게 군대와 경찰이 역할을 나눠 맡고 있거든. 외적 방어는 군대가, 그다음에 국가 내의 사회 질서를 유지는 경찰이 이렇게 역할을 나눠 맡는 거야. 그런데 국가 외적이 아니라 국가 내부의 사회 질서가 뭐 사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경찰력만 갖고는 이게 질서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를 계엄령을 발동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계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 그래서 1번의 핵심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치안 질서 유지하는 조치라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두째 줄에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는 없대. 사법부에는 없고 그는 국민의 국회가 심사할 문제다. 이렇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핵심은 뭐야? 간단히 정리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로 본다. 법원이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응? 그런데 이게 원칙이지만 동그라미 2번.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조치나 확대 조치가 그 동그라미 치세요. 국헌문란의 목적. 그러니까 헌법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사회질서 유지하도록 하는 거잖아. 그 목적을 벗어난 거야.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국헌문란.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우리 전두환 노태우 씨가 옛날에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니까 전두환 씨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어. 그러더니 대통령 될 욕심에 이게 막 육군 참모총, 상관,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을 뭐 죄를 덮어씌워. 뭐 이 사람들이 막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래가지고 지네들이 쿠데타를 그래서 체포해가고 그러고서는 쿠데타를 정권을 잡은 거야. 전두환 노태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전두환 씨가 7년, 노태우 씨가 5년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았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제 법정에 세운다고 전두환 노태우 씨를 쿠데타 및 내란 혐의, 내란을 일으켜서 정권 잡았다. 헌법이 허용하는 평화적인 그 헌법이 허용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런 폭력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을 일으켰고 쿠데타 및 내란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다. 이거는 헌법에 어긋나는 위헌 행위를 한 거다. 해가지고 처벌해달라고 법정에 세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지금 뭐래? 이거는 이제 국가의 어떤 뭐 비상사태 위기 시에 자기네들이 뭐 나라를 구할 그런 모두의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거다. 이건 역사의 평가, 후대의 평가에 맡겨야지. 이걸 재판할 사항이 아니다. 통책이라고 주장하겠지. 그렇지만 법원은 이 쿠데타 일으킬 목적으로 계속 자기네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 조치가 이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을 목적으로 행해졌다 이거지.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으로 행해진 거다 하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심판할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전두환 씨, 노태우 씨 다 처벌했죠. 응?
그래갖고 원래는 1심 판결에서 전두환 씨 사형, 뭐 노태우 씨 무기징역형 선고됐는데 또 뭐 고등법원 올라가고 대법원 올라가면서 감형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뭐 전두환 씨 무기징역, 뭐 노태우 씨 뭐 징역 15년 이렇게 받아갖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에 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국민 대화이라는 차원에서 뭐 대통령이 또 사면권을 행사해서 풀어줬잖아. 사면 조치.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죠. 자, 어쨌든 2번. 그래서 아무리, 그러니까 정리하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통치행위로 보지만 동그라미 2번. 예외적으로 이렇게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물랑케 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면 심판할 대상이 된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번은 우리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이 법을 제정했어. 그게 바로 국가의 긴급한 재정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대통령이 만드는 법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지금이야 우리 여러분이나 뭐 당연하게 우리 예금 통장 만들고 하면 당연히 본인 실명으로 하잖아. 근데 김영삼 대통령 집권하기 전에 1996년쯤인가 뭐 이때만 해도 그 전에는 다 자기 이름으로 예금 안 해도 됐어요. 응? 실명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감추고 싶은 돈이 있잖아. 사실은 내 돈인데 감추고 싶은 돈은 예금한다? 그럼 내 이름으로 예금 안 하고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예금을 해. 그리고 홍길동이라는 도장 파고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어. 응? 그럼 내 돈이야. 통장하고 비밀번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도장하고. 그럼 언제든지 가서 내면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누구한테 내가 갖고 있어서 돈 1,000만 원 이제 홍길동이라는 이름은 내가 비자금 예금을 해놨는데 누구한테 뇌물을 주려고 그래? 그럼 뭐야? 통장 넘겨주고 비밀번호만 도장하고 넘겨주고 비밀번호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가서 쉽게 찾는 거지. 그 누구 돈인지 모르니까 홍길동 이름으로 돼 있는 거니까 이런 부정한 그런 자금 흐름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가 지하 경제가 너무 커지는 거야. 이게 막 검은 돈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숨겨져 있고, 그지?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뭐 예를 들면 1년 뒤부터는 아니면 6개월 뒤부터는 모든 금융거래는 다 본인 실명으로만 해야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처벌한다. 이런 법을 제정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뭔가 주가가 막 떨어졌어. 주식 가치가, 가격이 막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주식 투자를 했던 어떤 국민이 김영삼 대통령의 이 법 만든 조치 때문에 자기 재산 피해 많이 받았다 하면서 소송을 냈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한 거야. 근데 그거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이제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된다 해서 위법인지 아닌지까지는 재판을 안 했지만 거기서 나온 판결문이 이래. 일단 2번도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자,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재정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단을 해서 이런 그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법 제정하는 행위는 뭐에 해당한다고 봤어?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언급된 거야. 아무리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작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조치라면 그건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또 나타낸 거고 잘 나옵니다. 2번. 이제 3번은 요새도 우리 논란거리 되는 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사면 얘기 나오고 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사면해달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치? 이게 이제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야.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우면 옛날에 부족국가 시대에 그 국가적 축제에 나올 거야. 그지? 고구려에 그 제천 행사라고 하지 옛날에. 고구려에는 무슨 행사가 있었지? 응? 고구려에는 동맹. 부여는 아직 잘 모르나? 부여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어. 응? 응. 나는 한국사 1급이야 1급. 자, 우리 애들 시험 볼 때 나도 가서 같이 봤어. 그냥 한번 봐봤어. 그랬더니 1급 나오더라고. 응? 자, 그래서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우면 제천 행사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적 행사했을 때는 죄인들 석방해주고 막 그랬다고. 그런 역사적 전통이 어느 나라나 다 있었어. 그게 쭉 내려와서 오늘날에는 그걸 사면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죄수들 풀어주고, 또 뭐 형벌받은 전과기록 없애주고 뭐 이런 조치가 이제 사면 조치야.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무슨 3.1절, 뭐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되면은 죄인들 막 석방해주고 하잖아. 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어? 대통령의 사면 권한 행사는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으로서 뭐래? 사법부가 유죄 판결 내린 거, 그지? 사법부가 내린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 분리 권리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거다. 뭐 이런 거에서 이것도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것도 통치행위의 성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누군가를 사면해 준 주체에 대해서 소송 법원이 재판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판례 4번 판례. 4번 사례 어떤 거야? 남북 정상회담이죠. 우리 김대중 전직 대통령,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하고 회담했지. 원래 남한과 북한 간에는 서로를 적대적으로 봅니다. 법적으로는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 안 해요.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는.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독립된 국가야. 그래서 월드컵도 뭐 올림픽도 독립된 국가로 나가잖아. 국제적으로는 서로 국가지만은 남한과 북한 사이 국내적으로는 서로 국가로 인정 안 해요. 북한은 당연히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반국가단체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반국가단체 괴수야 김정은은. 판결문에 따르면. 그럼 어떻게 돼? 반란자 역적이야. 김정은 잡아서 처벌해야 돼.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 반국가단체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의 김정일하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이건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이제 분단된 특수한 상황으로서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담하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 결단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위법인가 아닌가 재판할 사항이 아니다. 통치행위로 인정.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북한의 송금한 행위예요. 북한에 돈을 줬대.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 남북 정상회담, 우리 문재인 정부 와서는 몇 차례 했지만 처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처음 정상회담할 때 북한이 좀 어려웠나 봐. 그래서 우리한테 좀 돈 좀 달라고 애원을 했나 봐. 그래갖고 우리 정부가 그때 몇십만 달러를 북한에 줬나 봐.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말하자면 법이 정한 절차를 안 지키고 북한에 돈을 보낸 거. 그래서 거기 송금, 대북 송금한 행위 그 자체는 뭐야?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그 재판 대상이 되는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재판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북한에 달러 송금하는데 관련된 자들, 정부 장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현대그룹 있지? 현대그룹 관계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준 게 아니고 정부에서 현대그룹의 관계자를 통해서 북한에 줬어요. 원래 이 정상회담 전에 현대그룹이 북한하고 먼저 이렇게 교류 왕래를 했거든. 왜냐면 이제 현대그룹이 먼저 그 물꼬를 트게 된 계기는 현대그룹의 창업자가 정주영 회장이라고 있잖아. 그 정주영 회장이 북한 출신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집에서 키우던 소를 훔쳐갖고 나온 거야. 옛날에는 농촌에서 소가 엄청난 집안의 재산이잖아. 그거를 집안에 소를 훔쳐갖고 나온 거야. 그래 그 소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번 거야. 남한에서 이제 큰 재벌이 된 거잖아. 항상 이제 이거 북한에 이제 가족들도 남아 있고 할 텐데 친척이나 이게 이제 항상 죄의식이 있는 거였지.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 크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북한에 뭐 보내냐? 트럭 1000대.
트럭 1000대인가 해가지고 소 1000마리인가 2000마리인가 현대에서 만든 트럭에다가 그 소를 실어가지고 북한에 보내는 그런 이제 이벤트를 했어요. 현대그룹이 정주영 회장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좀 됐어. 그래서 북한하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면서 현대그룹을 매개로 해서 북한과 우리 정부 간에 평화무드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현대그룹에게 이제 금강산 관광 사업권을 주고 하면서 금강산 관광도 하고 이렇게 정부도 이렇게 평화무드 돼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갔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 금강산 관광을 갔던 그 무슨 우리 국민 여성 나이 드신 여성분인데 북한군 총 맞아가지고 사망한 일이 있었어. 해변을 이제 산책하다가, 그지? 뭐 북한 측은 뭐 경계 거기 이 금지된 구역을 넘어갔다 그래서 뭐 총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하여튼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나서 그때 딱 중단을 시켰지. 응? 북한 사과도 안 하고 하니까 중단을 시켜버렸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금강산 관광이 막힌 거잖아. 응? 응. 자, 어쨌든 우리가 4번 판례를 공부할 때 뭐와 뭐를 분리해서 봐야 돼.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와 그 다음에 북한의 송금한 행위 그 자체는 분리해서 봤다. 정상회담 개최는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송금한 행위는 재판 대상이 된다고 보고 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내렸단 말이야.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얘기했어. 아까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미국의 이라크 파병한 거, 그지? 통치를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6번.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이야. 6번 판례. 우리가 신행정 수도 건설, 수도 이전하는 문제, 그지? 자, 원래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공약이 수도를 옮긴다 그랬어. 대통령이 당선됐어. 그래갖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회의원, 여당이지, 여당 주도로 해서 수도를 지금의 세종시, 충청도로 옮기는 법률까지 제정을 했고, 그 법률 만들 때 누구도 찬성해줬어? 그 당시에 그 야당 대표가 박근혜 씨였어. 그래서 이제 야당도 동의해줘가지고 수도 옮기는 법률을 제정을 했어요. 그 법률에 따라 이제 수도 옮기는 그 작업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응? 나중에 어떻게 됐지?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 뽑는데 야당 그 당시에 야당 후보로 박근혜 씨하고 이명박 씨가 나옵니다. 경선, 그지? 근데 이명박 씨는 그 당시 서울시장이었어. 서울시장일 때 서울을 옮기는 거잖아. 수도로 옮기는 거에 대해 결사 반대하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나오니까 특히 충청도를 중심으로 걱정이 많지. 이 사람이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다 없던 일로 할 거다. 응? 반발해. 그리고 이제 표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명박 씨가 충청도 가서 뭐라냐면 수도 옮기는 거 원래대로 하겠다. 응? 걱정하지 마라. 응?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표 많이 얻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 야당 내에서 이제 이명박 씨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까지 됐어. 근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이명박 씨가.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는 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또 솔직하기도 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랬다 했다 그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응?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수도가 이제 서울도 있고, 응? 지금 그 당시로 수도가 있고 충청도에 또 수도를 또 만들고 하면 이게 국회도 서울에 있는 마당에 이게 막 분리가 돼서 막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그를 백지화하자. 대신에 충청도 세종시 지역은 충청도는 뭐 다른 도시로 중점 뭔가 뭐 교육이나 뭐 과학기술이나 뭐 어떤 그런 도시로 명품 도시로 대신 육성을 하겠다. 응? 수도 옮기는 건 백지화하자. 이런 또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또 난리가 나서 한 6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어. 근데 이제 시도지사, 뭐 시의원 이런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 완전히 그 여당이지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그 한나라당이 참패를 해요. 그래서 여론이 확인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수도 옮기는 걸로 그래서 그 백지화하겠다는 안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추진을 못해. 그래서 이제 추진이 된 거지. 응?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박근혜 씨가 아니
약속은 지켜야죠. 이런 한마디를 했다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참패를 했어. 그래가지고 추진이 돼서 원한 대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기가 그 당시에 무슨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 신청을 한 거야.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정해달라고 의원 신청을 들어간 거야.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했는데 결론은 알지? 수도 못 옮긴다고 결정났어요. 그 못 옮긴다는 논리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이른바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끌어들여.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오래 지속되는 관행이 법으로 인정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조선 왕조 이래 수도로 서울로 정해진 이후로 뭐 6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거고 오래 지속된 관행이고 국민 대다수가 다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게 관습법으로 법의 효력을 갖는 건데 한 나라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관습헌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습헌법이면 헌법의 효력을 갖는 거니까 국회가 만든 법률은 헌법보다 효력이 낮은 법이거든. 그러면 효력이 낮은 법을 만들어서 효력이 높은 법을 깨뜨리려고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헌법 위반, 수도 못 옮기는 거로 결정 내린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된 거야? 이제 수도를 옮길 수는 없게 됐고 그래서 축소시켜갖고 행정기관들만 몇몇 옮기는 쪽으로 축소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해서 팍 줄이면 또 행복도시가 돼. 세종 행복도시 뭐 해가지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언급을 했거든.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려면 그 나라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되냐, 국가원서. 청와대는 못 옮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행정기관들만 옮기는 걸로 축소한 거야. 그래서 국무총리, 그 다음에 뭐 행정부처들, 그래서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거지. 나머지 부처들만 내려가 있는 걸로 됐지. 그지? 그렇게 이제 추진됐는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면 우선 1번을 보자. 신행정 수도를 건설하거나 수도 이전하는 문제는 그럼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는 문제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응? 정치적 성격은 갖고 있는 문제지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냐. 응? 참 여기서는 이 관점의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벌써 헌법재판소가 수도 옮기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결정이 어떻게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건 비판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수도를 못 옮기게 하려고 이렇게 전제를 까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린 수험생이니까 결정대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신행정 수도 건설 또는 수도 이전하는 문제는 정치적 성격은 갖고 있다 쳐도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다. 응? 이랑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뭐냐면 만약에 대통령이 수도를 옮기자 이거 찬성이냐 반대냐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그래서 막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하자고 결정하자고 국민투표로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만약에 그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 결정은 그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통칭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다. 이게 동그라미 2번. 응? 근데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투표로 수도 옮기는 거 국민한테 묻는 방식으로 안 했지. 국회에서 법률 만들어갖고 추진했잖아. 그래서 이제 사망에 보면 어떤 법률이 정치적인 성격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법률의 내용이 정치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도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냐 가려달라고 신청 들어오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결국 심판을 했잖아. 수도 못 옮기는 걸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우리나라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한미 군사훈련을 잠깐 중단했던 때도 있었지 최근에. 자, 어쨌든 우리나라는 1952년인가 54년도에 우리나라 미국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걸 맺었고, 하여튼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뭐 침공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전쟁, 같이 동맹국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그에 따라서 매년 연례적으로 미군하고 또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해인가 굉장히 훈련의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뭐 훈련에 참가하는 군인도 많이 하고 뭐 장비나 이런 것도 더 많이 해서 대규모 훈련하기로 그렇게 대통령이 결정을 했나 봐. 그랬더니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이 신청을 했나 봐. 왜 이렇게 미국하고 군사훈련을 거기 7번 읽어보면 전시 증원 연습이라고 그러잖아. 응? 그 전시 대비 전쟁이 났을 때 대비해서 더 많은 인원이 훈련에 참가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거. 이거 이제 헌법 위반이라고 가려달라고 또 신청이 들어갔나 봐.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매년 연례적으로 미국과의 조약에 의해서 근거해서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어느 때는 좀 축소해서도 훈련하고 어떤 때는 좀 확대해서도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하는 거지. 이게 무슨 고도의 정책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거다. 응? 그런 이유로 통치행위라고 안 본 거야. 응? 통치행위라고 안 봤습니다. 응. 그 다음에 8번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그 유신헌법의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정말 황당한 거였어. 긴급조치라고 이게 대통령이 하는 조치인데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는 조치인데 뭐 대통령을 뭐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 이런 거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유신헌법에 뭔가 비판하는 말만 하면 잡아다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막 이런 대통령의 조치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제 심사한 거고 뭐 별건 아니야 시험에. 자 마지막 9번. 서훈 취소라고 하는 게 나오지? 서훈은 훈장을 주는 거야. 대통령이, 여러분들 거기 첫째 줄, 서훈 수여 나오지, 서훈 수여.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거, 이건 통치행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한테 뭐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다, 국가에 공을 많이 세웠다, 인정해서 대통령이 누구한테 훈장을 주는 거, 이거 위법이냐 아니냐? 재판할 대상으로 안 봐요. 그런데, 셋째 줄 끝에 보니까 서훈 취소. 그러니까 누구한테 훈장을 줬다가 다시 훈장을 줬던 걸 취소하는 거지.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A라는 인물이 있는데 과거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했다. 그래갖고 이제 훈장이 수여됐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그게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 허위였다는 게 밝혀져서 훈장 수여했던 걸 취소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족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건 대통령이 훈장 수여했다가 취소하는 행위가 재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고대 정책 결정 행위, 통치행위로 볼 거냐? 아니라고 봤어요. 응? 그래서 서훈 취소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재판을 자제해야 될 고대 정치성을 띈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통치행위로 안 본 거지. 응? 그래서 구별해 두세요. 서훈 수여는 통치행위로 인정했지만 서훈 취소는 통치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응? 네, 그렇게 정해. 그래서 여기 판례를 내가 지금 뭐 빠짐없이 보긴 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공부하면서 법원이 내린 판결 사례들을 접하게 될 거야. 응? 근데 그걸 되게 많아요. 다 할 수는 없어. 진도로 못 나가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통치행위라고 문제 나오면 이 판례들 위주로 많이 내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내렸는지. 응?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뭐가 있었냐면 아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는 행위는 고도의 정책 결단에 해당하므로 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송금한 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하지만 틀렸어. 그지? 정상회담 개최는 재판에 안 한다고 했지만 북한의 송금한 행위는 재판 대상으로 봤단 말이야. 그지? 그런 식으로 틀리게 된단 말이지. 응? 자, 두 번째 시간은 통치행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행정법이라는 주제로 가죠. 응? 자, 쉬는 시간 가십시다.